산천에 둘러싸인 서원. 배산임수에 자리 잡은 그곳은 500년 전 학문의 전당이다. 수많은 조선의 인재들을 배출한 서원. 항상 스승의 독경 소리가 들리고 제자는 스스로 공부하며 터득한다. 스승과 제자는 학문의 벗이 되어 격이 없는 토론을 벌인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각각 다른 데서 우러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함께 있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조선의 사립학교 서원은 인재 양성의 해법을 말해준다. 서원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층을 양성할 필요성에서 설립된 곳이고 그 핵심이 교육입니다. 산수경관이 수리한 서원을 찾아 오늘날 스승과 제자는 500년 전 인문학의 길을 따라가 본다. 경상북도 영주 소백산 자락. 스승과 제자가 함께 떠나온 서원 기행. 첫걸음은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서 시작됐다. 평생 사학도의 업을 짓고 있는 스승과 조선시대 역사에 한참 빠져있는 제자들의 동행. 소나무하고 서원의 이런 운치 같은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공부할 맛이 딱 나는 그런 느낌 아닌가? 소수서원은 중종 36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봉이 세운 최초의 서원이다. 그 옛날 과거급제를 꿈꾸는 유생들이 다니던 조선의 사립학교. 설립 당시는 백운동 서원으로 부르다 태계 이황이 부임해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 됐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원시 과정에 입교해 수학을 한다. 소수서원에서는 1543년 설립되어서 1883년 강학이 중단되기까지 345년 동안 이어져온 강학을 다시 2016년도에 128년 만에 부활을 해서 본래 서원의 기능을 복원하자, 이런 취지로 강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소수서원의 명륜당은 강학공관으로 쓰이고 있다. 서원이 생기기 전 조선의 교육은 관학 중심이었다. 그러나 관학은 신분의 제한이 따랐다. 지방의 사람들이 학문을 닦을 학교가 필요했다. 그렇게 사학이 시작된 것이다. 사학에서의 교육 목표는 조선의 치국 이념인 성리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원은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 조선사회는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 엘리트층, 새로운 신진 관료들의 수급을 필요하고 그런 요청에 응답한 것이 서원입니다. 따라서 서원에서는 새로운 선비,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층을 양성할 필요성에서 설립된 곳이고 그 핵심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리학적 예교관념, 성리학적 질서의식을 깨우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원 기행은 선조들의 학문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여행이다. 스승과 제자는 500년 전 100년 대계가 점점 궁금해진다. 옛날부터 그 이야기 들어봤지. 물이 깨끗하면 나의 뭘 씻는다? 가끈을 씻을 수 있고, 이제 물이 탁하면 나의 발을 씻는다. 뭐 이런. 서원도 배산임수 지형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는 그 뭐 이렇게 개천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이런 곳이 확실히 이제 좀 명당이니까 서원도 가능하면 이런 곳에 조성을 했지. 그럼 교수님, 조선시대 때 서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선현들을 제사 지내고 또 이 후학들을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사 지내고 또 교육하고, 이게 결국은 구심체가 되는 그런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태계 이황을 빼놓을 수 없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도산서원. 태계 이황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서원이다. 태계 이황은 소수서원에 이어 서원이 널리 보급되는 데 큰 몫을 했다. 교육과 제향의 중요성 때문이다. 때마침 태계 이황의 제향의식이 있는 날,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이면 향제를 올리기 위해 전국에서 유림들이 도산서원을 찾는다. 서원 맨 뒤쪽에 자리한 상덕사는 도산서원의 제향 공간이다. 모든 제향의 절차와 법도는 태계 이황 선생이 기록해 놓은 홀기에 따른다. 제물은 돼지고기와 쌀과 기장이 기본. 반찬은 마른 제물인 과포류, 젖은 제물인 해조류로 나뉜다. 조류에 속하는 부추와 무로 만든 김치, 절인 생선과 밤이나 대추, 말린 문어포 같은 과포류가 오른다. 제인은 3명의 헌관과 6명의 집사가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모든 제향의 절차는 예를 다해 엄격하게 치러진다. 분향을 해 혼을 부르고 피백을 드리는 것이 기본 절차. 서원에서는 살림을 담당하는 곳에서 향사 준비를 하는데 향례일을 앞두고 미리 담근 제주를 올린다. 조헌관이 처음 신위에 술잔을 올릴 때 충문을 읽고 선사대도 이선생 복이심정. 서원은 학덕이 높은 성현이 배양돼 있어 현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제향 공간이다. 그 지역에 가장 존경하는 선현들을 그 제향의 인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또 한 분만 제향되는 게 아니라 항맥으로 제자들이 또 거기에 같이 배향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인재도 되고 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심원록이라 그래서 서원을 방문하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일종의 도산서원의 방명록 같은 심원록과 유언록을 보면 도산서원에서 하는 강의는 물론 제향일에 전국의 많은 유림들과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태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따르는 남인계 학자들이다. 서로 오고 가고 또 그러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서로 나누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이 학맥의 인적 네트워크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나누면서 또 전수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럼 태계 이황은 어떤 스승이었을까? 생전에 그는 서원 한켠에 있는 서당에 기거하며 제자를 가르쳤다. 도산서원 자체는 이제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후학들이 세운 건물이 주로 주류를 이루는데, 바로 이 도산서당 자체는 태계 선생이 생전에 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지. 그러니까 정말 그 500여 년 전 태계 선생의 숨결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장소지 여기가. 서당은 태계 이황이 1560년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했을 때 직접 지은 곳이다. 일자형 남양 건물에 방과 부엌, 마루 모두 한 칸씩으로 꾸밈이 없고 간결하다. 태계 이황이 기거했던 완낙제. 태계 이황이 독서와 사색을 하며 노년을 보낸 곳이다.
완납지는 방 한 칸이지만 뒷칸을 만들어 천여 권의 책을 두고 간단한 침구를 두는 정도로 검소했다. 퇴계 이황이 생존 당시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를 담은 풍경화, 계상 정거도는 서당의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선비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든 유학자들이 꿈꾸는 근원적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어떤 상태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출세라든지 벼슬을 한다든지 혹은 타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성공의 어떤 바로미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각성된 사람, 끝내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한계를 초월해서 개인적인 어떤 아짐이나 편견의 굴레를 벗어나서 좀 더 초탈된 어떤 인격자를 꿈꾸니까 그것을 이제 성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것이 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퇴계는 제자들이 성인 되기를 소망했다. 그의 언행록에는 군자가 되기 위해 오직 뜻을 세우는 데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궁리하고 꿰뚫어야 비로소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 할 부분을 따라 읽어보거라. 조경필중하며 조경필중하며 수용필공하다. 교육 방식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강복을 반복하여 따라 읽고 스스로 공부하여 발표하는 방식이다. 절성의봉이니라. 읽은 것을 강독하거라. 누가 말해볼 것이냐. 스님, 오늘은 스승은 자신이 체득한 진리를 제자에게 전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제자 또한 온 마음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관례가 이루어진다. 신중히 걸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하다. 이와 같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가짐을 하나하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다. 퇴계는 스승을 산속의 옹달샘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먼 길을 떠나는 이 길손이 자기 목이 마르고 지치고 할 때 그 산속의 옹달샘이 와서 잠시 물을 마시고 힘을 차려서 다시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상태로 비유했습니다. 제자가 후학들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스승이라는 샘물에 와서 그 맑은 샘물을 마시고 새로운 청량감을 갖고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로 조력자의 역할로 스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암기의 수준이나 평면적인 이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주체화되는 자기 주도의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 자연스레 제자는 스승에게 직이, 즉 학문의 벗이었다. 따라서 서원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격이 없는 토론이 가능했다. 퇴계 이황과 제자 고봉 기대승 간의 지식 논쟁이 대표적인 일화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각각 다른 데서 우러나는 것이요. 사단은 이가 발현한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함께 있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기는 함께 있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무려 26살의 나이 차이를 무릅쓰고 8년간 벌인 치열한 사생 논쟁, 이른바 사단 칠정 논쟁이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조선시대 이제 교육의 또 특징이라면 이 서원에서 아주 그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밝힐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학습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도산서원의 이 주인공이신 우리 태계 선생은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어린 사람의 의견도 정말 기탄 없이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라는 거지. 요즘 보면 우리 뭐 학생들이 너무 이제 주입식 교육하고 이제 토론 문화 같은 게 상당히 이제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서양 같은 데는 되게 토론이 활성화돼 있다. 이런 그 뭐 예를 막 제시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 학습에서도 상당한 그 토론 문화가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토론 문화는 500년 전 이미 서원의 교육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온 것이다.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는 서원의 공간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유생들의 기숙 공간이 동제와 서제로 서로 마주보면서 격려와 감독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출입문을 지나 강학 공간이 있고 동제와 서제 사이에 마당을 두고 있어 스승이 암암리에 감독할 수 있다. 서원은 맨 뒤편에 제향 공간인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서원 가는 길은 항상 나무와 하늘, 숲이 보이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느끼며 가는 길이다. 그래도 스승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캄캄한지. 저도 그렇소이다. 다 같은 맘인가 보. 공부로 인한 긴장을 풀기 위해 문방만 나서도 자연은 그대로 재미난 놀이터가 된다. 마지막에 끊는 사람이 먼저 발표하는 거야. 어떻소? 제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허, 오늘은 내가 이겼소. 에헤, 여기 이 작은 이파리 하나 안 보이시오? 오늘은 내가 첫 번째요. 좀 순서가 정해졌으니 갑시다. 선비는 서원 주변을 서성이다가도 금세 자연에 심취해 한 폭의 그림 같은 식기를 읊조렸다. 성현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채우고 더불어 마음의 수련이 가능한 공간인 서원에선 사제지간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 땅을 걸을 땐 어디를 밟는지 알고 밟으며, 걸음을 걸을 땐 신중히 걸으며, 발 모양을... 옛날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거는 뭐 먼 스승을 대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또 이끌어주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지식의 전수와 따뜻한 인간의 관계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사회의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가장 인성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조선의 스승은 훈육이 필요한 초학의 단계를 지나면 제자가 도의의 단계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공부한 것을 깊이 새겨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존재. 고봉 기대승이 퇴계 이황의 은혜를 마치 부모나 천지의 은혜와 같다고 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 서원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건축물 루다. 루는 학업에 지친 유생들에게 최고의 휴식 공간이다. 루는 서원마다 서원의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자연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며 마음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원에는 이제 장수 기능이 있고 유식 기능이 있어요. 보통 장수는 이제 학문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에 바른 마음을 갖추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잘 품어서 또 전수하는, 또 수양하는 수기의 그런 덕목이 있고, 유식은 조금 릴렉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자연을 관조하면서 자연에서 많은 것을 순리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누라는 건 소통입니다. 이 누각이.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천인 합일 사상은 서원 건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건 뭐 읽을 수 있지? 복례문 무슨 뜻 같아? 그 끼고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얘를 회복한다 그런 뜻을. 그래서 이 문에 이렇게 현판에 쓰는 글귀는 항상 그 마음을 이것을 읽고 다짐하게 하게, 항상 얘를 잘 회복하고 나를 잘 이겨나가자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한 병산서원. 병산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서원과 같다. 서원은 유식, 강학, 제향 공간으로 나뉘지만 서로 통하여 깨닫게 하는 공간이다. 병산서원은 자연과 건축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최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서원의 장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산서원 주산인 화산을 뒤에 두고 입교당 남향으로 앉은 서원은 낙동강 건너편의 병산과 마주하고 있다. 둘러싸인 산. 강당이나 루에 앉으면 멀리 산이 보이도록 자리 잡은 것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천인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강학 공간, 공부를 했던 그런 공간인데 그 서원의 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이 선생님들이 주로 이것에 거처를 했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명성제라는 건물에는 뭐 원장 선생님이 계시고, 또 여기 보면 그 지금 보면 경희제 이쪽에는 또 서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셨고, 또 밑에는 이제 지금 학생들. 또 서원은 거의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해. 동지하고 서재에 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 어디가 높을 것 같아? 어디가 높지? 동재. 난 여기. 서재. 바로 알았는데 딱 그 서열이 딱 드러나는데, 이 보면 선배급들이 동재, 후배급들이 서재. 서원 안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위부 공간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는 이제 제양 공간인데, 이 서예 선생을 모신 그 사당이지, 사당. 백일홍이 만개한 여름날, 병산서원은 더욱 아름답다. 배산임수에서 후학들이 배양하는 인물은 서예 유성룡 선생이다. 서원에 있는 루 중에서도 병산서원의 만대루에 담긴 풍수지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야, 만대루. 너무 좋지. 8개의 기둥으로 전면이 30m에 이르는 만대루. 적어도 200명의 유생들이 강의를 듣거나 화합할 수 있는 규모다. 만대루에서 바라볼 때 절벽으로 보이는 병산이 가진 살기를 막기 위해 만대루가 서원과 자연 경관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게 풍수지리적인 의미다. 만대루 한자가 늦을만 대할대. 요 이름의 연호는 두보가 쓴 한시에서 푸른 절벽은 늦게 대할수록 좋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병산서원에 지금 바라보는 저 그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 산, 그리고 저 절벽, 그 느낌하고 이 낙동강이 바로 이 석양이 질 때 모습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도 늦게까지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그 두보의 시상하고 딱 어울리는 장소다,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이 만대루라고 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은 그 기본 학문 자체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계속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어떤 자연의 그런 모습을 또 인간의 이 심오한 그런 그 뭐 심성 이런 거하고 다 연계시키니까 이런 그 공간의 배치를 최대한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학문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뭐 인격을 수양하는 이런 의미하고도 잘 연결된다고 봐야지. 서원 건축의 백미는 병산서원. 서원은 자연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최고의 수양처로 꼽힌다.
산중 깊은 곳 서원에서는 인문학 강좌가 개설됐다. 지와 덕을 배우는 서원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인문학의 산실이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색은 금융계 간부들이다. 과거 조선의 리더를 양성했던 곳에서 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것이 욕구,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뭐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욕구, 욕망, 욕심 이것을 갖다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사물잠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 옛날 사람도 이렇게 욕구, 욕망을 갖다가 절제를 할 줄 아는 이것이 예입니다. 예. 리더십의 최고의 덕목은 사례사욕을 배제하는 것. 과거 출세에 급급한 관료들의 잘못된 욕망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 한편 성현의 학덕을 기리는 향사까지 참여한 이들은 어떤 기운을 얻었을까? 태계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어떤 그 높으신 정신을 이 후세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신을 저희가 또 짧은 시간에나마 이렇게 느끼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검소한 상태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성현들이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됐고 저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문학적인 전통, 서원교육의 독특한 이 장점, 이걸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분을 새로 복원할 때 저는 서원의 어떤 문화가 또 지나간 서원교육의 어떤 근본 정신이 상당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는 500년 전 서원에서 인문학적 전통을 만났다. 다시 스승과 제자의 발길은 예학이 꼽힌 기룡산 자락으로 향한다.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알매서 그치지 않는 서원 교육을 만나기 위해서다. 도남서원 하면 바로 이제 그 김장생을 주양으로 모신 서원인데 사계 김장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학서 가래짐랑과 같은 이런 책도 썼고 실제 이 예학의 어떤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서원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 서원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 예학을 가르치던 강학 공간은 바로 이곳 양성당.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거한 곳이기도 하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인조 때 세자 교육을 맡을 만큼 인정받는 예학의 대스승이다. 예학은 예가 무너지면 국가가 혼란해진다고 믿기에 예를 치국의 철학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지행일치가 기본 정신이다. 김장생 선생께서는 17세기에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서 가장 중심은 예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군신 간의 질서, 스승과 제자와의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존중하고 거기에선 어떤 서로 간의 존중이 기본이 되는 게 예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지행일치 예학의 기본서는 그의 아들 김집에 의해 편찬됐다. 의례 문에는 문답 형태로 상례, 제례, 관례, 혼례에 관한 예법이 실려 있다. 김장생의 예학이 응집되어 있는 공간은 응도당이다. 응도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겹쳐만 눈썹 지붕이 특징이다. 응도당은 도남서원의 강당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김장생 사후에 이 자리로 옮겨졌다. 이는 김장생이 가래 집람에서 규정해 놓은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진 것으로 예법을 실천한 사례다. 그 시절 스승은 끊임없이 공부했다. 서원마다 도서실과 출판을 담당하는 장판각이 있는데 이곳 도남서원은 사계전서와 같은 김장생의 문집류와 가래에 관한 기록들의 목판본이 남아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사계 김장생, 또 영남 지역 같은 데는 한강 정구, 이런 인물이 소위 말하는 이야기에 대한 전문가가 배출이 되고 또 서로 또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뭐 상복을 얼마가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또 뭐 왕이 돌아가셨을 때 뭐 대비가 어떻게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그렇게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지. 조선의 성리학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신이다. 그러한 선비 정신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선비 정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서원,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도동서원이다. 이제 그 낙동강, 여기 조금 높은 곳에서 낙동강을 보면 그 강물에 달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지. 이게 좀 항상 봄의 자세를 낮춰야 되겠지, 그지? 이제 좀 들어올 때부터 좀 겸허한 자세를 지녀라, 뭐 이런 또 뜻도 담고 있지. 되게 경건한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수님의 그림자를 밟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다행이지 않나? 좀 키 작은 스승의 그림자는 좀 짧으니까 조금 편하겠지. 예전에는 아마 키 큰 스승님은 참 제자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 한원단 선생의 뭐 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이 수염은 되게 멋있었다고. 이분 아마 수염을 이렇게 제자들이 뭐 이렇게 좀 건드린다 이랬으면 되게 정말 불손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 김경필 선생은 그 갑자사 때 이제 처형되기 직전에 이제 잠깐 이러면서 나 수염만은 훼손시킬 수 없다 이러면서 수염을 가지런히 하고 이 수염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처형되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져. 단청 없는 도동서원의 건축물 하나하나에서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여기 보면 이 기둥에 하얀 띠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놨죠. 왜 만들었을까? 벌레. 그거 보면 성균관 문명에 종사하는 5명의 인물을 배양하는데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퇴계이양 선생 이렇게 5분을 모시는데 첫 번째잖아. 그러니까 이 수현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 오현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렇게 흰 띠를 붙인 거야. 중정당의 기단은 성곽 쌓듯이 서로 물리도록 올려진 석축. 기워서 만든 조각보를 보는 듯하다. 여기 보이지 이게 뭐 사람 같기도 하고 다람쥐 같은 뭐 이런 느낌이지, 그지? 네. 여기 재밌는 게 이게 계단 바로 옆에 세워놓은 거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저기 반대편에 보면은 다람쥐가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면 이 시대 약간 그 해학적으로 올라가는 화살표 표시 이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거죠. 너무 귀여워요. 중정당으로 오르는 석축에 디딤돌이 7단. 돌계단 좌우 양쪽으로 있어 중정당의 품격을 높여주는 듯하다. 담장 또한 보물로 지정될 만큼 섬세한 건축미가 두드러진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공부하고 제양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동서원의 그런 건축적인 세부 장식을 보면은 근엄함 중에서 또 엄숙함 중에서 해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사가 깊은 산기슭에 자리한 도동서원은 한원당 김경필 선생과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시는 곳이다. 김경필의 시 강시월일주에 표현된 것처럼 중정당에 앉아있노라면 낮은 담장 너머로 달이 들여온 강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현존하는 서원은 영남 지역에 14곳, 호남 지역에 3곳, 경기 호서 지역에 17곳 등 전국에 47곳에 이른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때 700여 개까지 우후죽순 생겨나 사림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흥선대원군의 철폐령을 맞았다. 영남권의 서원이 깊은 산중에 있다면 호남 지역의 서원은 넓은 평야지대에 세워졌다. 윤두서의 풍속화에서처럼 농촌 풍경과 농부의 삶이 서원에서 바라본 풍경과 같다. 유독 호남의 서원에선 예술이 꽃을 피웠다. 호남 지방의 용어는 다른 지역보다는 역시 이 정감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이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지적 전통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사문학의 산실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누정들, 정사들, 그 속에서 이 가단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원에도 시조랄지 여러 가지 시부의 어떤 형태랄지를 통해서 그런 지적인 전통이 맥맥히 이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호남 지역에는 정자 문화가 발달했다. 선비들은 별서같이 정자에 거처하며 학문을 닦고 독서를 즐겼다. 소세원은 조광주가 김효사화로 유배되자 그의 제자 양산보가 지은 정원. 소세원은 연못과 계곡 사이 또 둔덕에다가 간단하게 축대를 쌓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세움으로써 건축과 자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한다든가 한 것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남 장성 출신의 문인 김인후는 소세원 풍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농토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호남 지역에서 선비들의 마음은 문학적 정서로 가득했다. 쉴식, 그림자영, 정자정. 그림자가 쉬어가는 정자라는 의미의 식영정.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벼슬을 내려놓고 은거하던 것이다. 여기서 탄생한 주옥같은 가사 중에 성산별곡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식영정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호남 지역의 서원은 촌락 가까이에 세워졌다. 영남 지역의 서원이 산중에 있어 지역 주민과 교류가 뜸했다면 호남 지역의 서원은 향촌 사회와 교류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알지? 홍살문 이제 본격적으로 소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고, 이 홍살문은 되게 이제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이렇게 세워둔 문이고, 왕릉 앞에서도 이 홍살문이 있고, 그 여기 뭐 보호수도 있고, 여기 화견루. 스승과 제자는 마을을 지나 피람서원에 당도했다. 여느 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맨 앞자리에 루가 있다. 우암 송시열이 여기 피람서원에 여기 정문에 해당하는 이 화견루의 현판 글씨를 직접 썼지. 조선 후기에 이 호남 지역도 대부분 서인 노론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암 송시열이 바로 이 하서 김인우 선생을 이제 이런 좀 서인에서 노론이 존경하는 이런 인물로 항상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딱 현판 글씨를 쓴 거지. 피람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파와 다른 노론계인 하서 김인우 선생을 제양한다. 10월 상정일, 제향의식이 있는 날. 제상에 올려진 제물은 도산서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람서원은 김인우 선생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지역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장소로 주목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서원보다 높은 편이다. 경장각은 왕과 조상의 유물을 공경하라는 의미로 지어진 건물. 인종이 하사한 묵죽 판각이 보관돼 있다. 묵죽도 위에 김인우 선생이 직접 쓴 식기가 있어 군신 합작도라고 한다. 하서 김인우는 성리학의 최대 화두인 이기론에서 이, 즉 정신이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는 데 무게를 둔 입장이다. 그의 학통은 노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서 김인우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 당쟁이 형성된 시대는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이 사화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하지. 대표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사화가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인데, 인종이 빨리 이제 승화하고 명종이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을사사화가 일어나니까 결국 하서는 그 관직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낙향을 해서 바로 이제 그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지. 서원은 순수한 학문의 전당에서 정쟁과 향전의 공간으로 변색되기도 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이 심했던 시기를 살았던 이연적을 제향하는 옥산서원. 옥산서원에는 슬픈 사연이 전해진다. 서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당을 출입할 수 없었던 아들 이전인의 항거. 서원은 향전의 중심이 됐다. 서원은 향촌 사회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의로움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게 하는 여론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그중 의병 활동의 중심지가 됐던 무성서원을 빼놓을 수 없다. 서원 앞에 늘어선 비석이 아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광해군 시절 시국을 개탄하며 낙향한 선비들이 모인 모습이 그려진 그림. 실제 장소가 무성서원이다. 학문이 이인지학과 이기지학으로 나누는데 우리 무성서원은 철저히 이기지학을 실현한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규에도 보면은 과거 시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입기를 허락받겠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자기 수양과 내면의 도를 닦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살고 마을민과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왔죠. 무성서원은 여느 서원과 달리 스승이 아닌 지방 관료들을 배양하고 있다. 최치원이 배양된 사당. 최치원은 당시 지명인 태산현의 현감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지방 관료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서원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창의를 했던 서원.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1906년에 오셔서 여기에서 창의를 해서 일본인을 몰아내자고 해서 순창까지 진격했다가 뜻을 못 이루고 이제 대마도에 끌려가셔서 단식 순절하셨던 분. 이제 여기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거경궁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면적인 수양을 통한 마을의 안녕과 질서, 평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었던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한말에 일어난 의병 창의는 백성과 현감의 협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교훈을 준다. 난 날 수 있어. 서원은 우리의 전통 문화재다. 너희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결혼하면 이런 거 이거 결혼 안 할 건데? 안 할 거야? 현영이랑 소연이랑 저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 네.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문학 전당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앉으시지, 엄마가 앉으시지. 그러면 저는 김장생 선생님의 14대 후손이에요. 내 14대 할아버지가 김장생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왔어요. 여자 큰절은 공수자재 전통 예법에서 선비의 정신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잠깐 쉬어야지. 사라져가는 인의 예지 철학을 몸으로 익힌다. 오른발을 뒤로 해서 엎드려. 그리고 오른발을 이제 뒤로 빼. 같이 나란하게. 그리고 손 위에다가 머리 앉아. 앉으면서 왼발 뒤로 빼고 그리고 일어나. 몇몇 서원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수양 공간으로 하나둘 열어주고 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라든가 또 출세지향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거기서 인성을 바로 잡아줬다는 거.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의 세계적인 교육유산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전통의 교육에서는 그 속에서 인성의 우리가 선비정신의 나눔, 배려, 소통, 화합, 그리고 자연, 그리고 생명, 그리고 평화에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가 이 서원이라든가 이런 전통 교육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 서원은 오늘날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인간됨의 태반이었다. 공동체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 수양을 통한 인격적인 존재, 각박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지식을 채워 이성을 밝히되 항상 자연과 교감하며 가슴을 뜨겁게 하던 서원 교육. 알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인재 교육이 바로 여기에 있다. 500년 전 인문학의 길을 따라가 본 서원 기행. 스승과 제자는 마음속으로 오늘날 서원에서 인문학이 부활하기를 꿈꿔본다.